평생을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온 저에게 은퇴 후의 삶은 그저 평온한 휴식일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가장 믿었던 가족, 바로 제 며느리의 배신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들의 주머니에서, 손자의 세뱃돈에서 조금씩 사라지던 돈들, 그리고 저를 노망난 노인네 취급하며 뒤에서 비웃던 그 차가운 미소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영리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기고 잃어버린 자존감과 돈을 되찾았는지,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의 기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왔나 싶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죠. 하지만 명절마다, 생일마다 반복되는 그 기묘한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청렴을 신조로 삼아온 사람입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부족함 없이 가르쳤고, 아들이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참해 보이는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죠. 은퇴 후 아들 내외와 합가하며 남은 여생을 손주 재롱이나 보며 살고 싶었던 제 바람은 소박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처음엔 참 상냥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국을 끓여내오고 제 건강을 챙기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고마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받는 연금의 절반 이상을 생활비조로 선뜻 내주었고, 가끔 아들 몰래 며느리에게 용돈도 두둑이 챙겨주었습니다. 고생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작년 추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여 북적거리는 명절날, 저는 손주들에게 줄 세뱃돈과 조카들에게 줄 용돈을 두둑이 봉투에 담아 제 방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 봉투를 확인해 보니 분명히 넣어두었던 빳빳한 신권 몇 장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숫자를 잘못 세었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제 지갑 속에 5만 원권 한두 장이 감쪽같이 사라지거나, 아들이 퇴근 후 외투를 벗어두면 그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은 워낙 성격이 덤덤하고 돈 관리에 철저하지 않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에게 내 처가 돈을 손대는 것 같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 오해라면 고부간의 갈등만 키우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차를 마시다 우연히 열려있는 안방 문틈으로 며느리의 행동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이는 아들의 양복 주머니를 뒤져 지갑에서 돈을 빼내더니 아주 능숙하게 자신의 화장대 깊숙한 곳에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알던 순종적인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스럽고도 기괴한 승리감에 도취한 듯한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지영아, 혹시 요새 집안에 돈이 좀 없어지는 것 같지 않니? 내가 건망증이 심해진 건지 라며 운을 띄웠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아버님, 요새 부쩍 깜빡깜빡 하시네요. 지난번에도 약 드시는 거 잊으셔서 제가 챙겨드렸잖아요. 벌써 치매 기운이 있으신 건 아니죠? 걱정되니까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그 말투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모든 상황을 제 노망 탓으로 돌리려는 치밀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며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 영악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효자였고 가정이 화목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저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힘없는 노인으로 보고 우습게 여긴다면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저는 며느리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희가 주는 생활비와 아들의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거든요. 저는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며느리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준 용돈과 가족들의 돈을 모아 호화로운 명품 쇼핑은 물론 친정 식구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비까지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친정어머니의 카드 빚을 갚아주기 위해 우리 집 돈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는 아들에게는 친정이 형편이 어려워 연락도 잘 안 한다고 거짓말을 해두었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저를 집안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치매 환자 프레임을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겉으로는 더욱 허허실실 웃으며 며느리의 연기에 장단을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지영아. 내가 요새 정말 정신이 없구나. 네가 고생이 많다. 제 말에 며느리는 비웃음을 감추며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사냥감이 덫에 걸린 것을 확인한 포식자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그 덫을 놓은 것이 사실은 저였다는 것을요. 이제 본격적인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제가 자신의 연극에 완벽히 속아 넘어갔다고 확신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깜빡거리는 척을 할수록 그녀의 손길은 더욱 대담해졌고 저를 대하는 태도에는 은근한 멸시가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조는 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영이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지갑을 슬쩍 확인하더니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아주 자연스럽게 빼내어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 넣더군요. 그러고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리고 아까 지갑 열어보시더니 돈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원래 비어있더라고요. 기억 안 나세요?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짐짓 눈을 비비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나? 이상하네. 분명 어제 찾은 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영아, 내가 정말 큰일이다. 자꾸 기억이 안 나서 말이야. 제 대답에 며느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음을 참는 듯 했습니다. 에휴, 아버님. 그러니까 제가 영양제도 챙겨드리고 병원 예약도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들한테는 제가 잘 말해둘게요. 아버님이 요새 좀 힘들어 하신다고요. 그녀의 말은 배려가 아니라 고립을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나중에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며칠 뒤 아들이 퇴근하자 며느리는 식사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바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아버님이 요즘 부쩍 물건을 어디 두셨는지 잊어버리시고 자꾸 돈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셔서 걱정이야. 오늘도 지갑에 돈이 가득 있었다고 우기시는데 보니까 텅 비어 있더라고. 혹시 모르니까 이번 주말에 정밀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아들은 젓가락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을 마주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하면 며느리는 분명 잡아댈 것이고 저는 증거 없는 노인네의 투정으로 치부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나도 내 정신을 잘 모르겠구나. 지영이가 옆에서 잘 챙겨주는데도 자꾸 헛것이 보이고 기억이 뒤섞여. 며느리는 옆에서 제 국그릇을 채워주며 아버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며 천사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아래로 살짝 보인 그녀의 발끝은 리듬을 타듯 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한 모습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든 아들 내외의 방 근처에서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노인네 벌써 정신이 오락가락해. 내가 대충 둘러대면 다 믿는다니까? 이번 달에 보낸 돈으로 오빠 차 할부금은 해결했어? 다음 명절 때 크게 한탕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님이 친구분들이랑 개 모임 하신다고 현금 꽤 모아두셨더라고.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친정의 빚과 오빠의 사치까지 제 연금과 아들의 피땀 어린 돈으로 해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더군요. 엄마, 조금만 참아. 아버님, 증상 심해졌다고 아들 설득해서 조용한 요양원에 모시면 이 집 명의도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되새겼습니다. 지영아, 네가 파놓은 무덤에 네가 직접 들어가게 해주마. 저는 다음 날부터 치밀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집안 곳곳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화분 뒤, 책꽂이 사이, 그리고 제 방 서랍장 깊숙한 곳까지요. 며느리가 제 돈을 훔치고 저를 조롱하며 친정과 공모하는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또한 제가 정말 치매인지 확인하겠다는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간 병원에서도 저는 반전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에게 주입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버님,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면 요새 자꾸 깜빡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그래야 약도 처방받고 좋아지시죠.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 병원 원장은 제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병원에 전화를 걸어 시아버님이 치매 증상이 심하니 잘 좀 봐달라고 손을 써둔 모양이었지만 저는 진료실에 혼자 들어갔을 때 후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후배는 경악을 금치 못하더군요. 형님, 어떻게 이런 일이... 알겠습니다. 일단 형님 말씀대로 서류상으로는 경미한 인지장애가 있는 것처럼 꾸며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강 상태는 아주 정정하시다는 소견서도 따로 작성해 두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며느리는 의사에게 받은 가짜 진단서를 손에 쥐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승리권이라고 믿었겠지만 그것은 사실 그녀를 파멸로 이끌 첫 번째 덫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자기야, 아버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초기 치매래. 어떡해, 내가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맞잡으며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이 집안의 독사 같은 인간을 몰아내기 위해선 이 방법뿐이구나. 며느리의 대담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는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제 물건을 뒤졌습니다. 아버님, 이 시계 비싼 거잖아요.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제가 보관해 둘게요. 라며 제 결혼 예물이었던 금시계까지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그래, 지영아, 네가 고생이 많다. 나중에 내 재산 관리도 네가 다 맡아서 해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말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 노후 끝까지 책임질게요. 그녀의 대답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과 재산 처분권을 수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며느리가 가장 크게 한탕을 노리는 명절을 복수의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제 환갑을 겸한 이번 추석에는 친척들이 모두 모일 예정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친정 식구들을 불러 모아 제 환갑잔치상에서 들어올 축의금과 제 비상금을 털어갈 궁리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었지만 저는 그녀의 모든 통화 내용, 돈을 훔치는 영상, 그리고 친정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까지 모두 수집해 두었습니다. 덫은 완성되었고 이제 그녀가 발을 들이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가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가짜 진단서를 서재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는 아들이 퇴근하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효부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아버님 오늘 낮에도 화장실 위치를 헷갈려 하시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무래도 요양원 상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지 않겠어? 아들은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며느리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조금씩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영아, 아버지를 어떻게 벌써 요양원에 보내니?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뒤돌아서서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거실 거울을 통해 똑똑히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느리의 대담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도 보란듯이 제 방으로 들어가 장롱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치매 환자라 금방 잊어버릴 거라 확신했기 때문이겠죠. 아버님, 여기 있던 금거북이 어디 갔어요? 제가 닦아드리려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사실 그 금거북이는 제가 이미 안전한 은행 금고로 옮겨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짐짓 당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금거북이? 글쎄, 내가 어디 뒀더라? 지영아, 네가 치운 거 아니니? 제 물음에 며느리는 눈을 치켜뜨며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왜 그걸 치워요? 정말 심각하시네. 제가 아까 봤을 때 분명히 아버님이 들고 계셨잖아요. 어디 숨겨두고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몰아세우는 그녀의 연기력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저는 그녀가 친정 식구들과 작당 모의를 하러 간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나간 뒤 설치해둔 홈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지영이는 제 방에서 금거북이를 찾지 못하자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제 통장 사본과 도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노인네, 돈을 다 어디다 숨겨둔 거야? 분명히 연금 말고도 숨겨둔 땅 보상금이 있을 텐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보상금이라는 단어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제가 수년 전 고향 땅이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인데 그녀는 대체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요? 저는 곧장 제 서재의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불사. 제가 금융사이트에 접속했던 기록과 보안 카드를 찍어둔 사진이 클라우드에 공유되어 있었고, 며느리는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제 자산 현황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 명의의 정기예금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만기네. 그때 아버님, 정신없는 틈을 타서 위임장 받아내면 끝이야. 영상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제 환갑잔치를 핑계로 친척들을 모으고 그 소란스러운 틈을 타 제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과의 단톡방에서도 제 뒷담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치한 스파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만 지나면 우리 오빠 사업자금 해결돼. 노인네가 치매 진단까지 받았으니 법적으로도 내가 후견인 지정받기 쉬워. 아들놈은 워낙 귀가 얇아서 내가 울면서 몇 번 말하면 다 넘어가. 친정어머니라는 사람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래 지영아, 고생 많다. 그 영감탱이 죽기 전에 싹 다 긁어내야지. 나중에 요양원 보내버리면 면회도 가지 마라. 돈이 최고다. 이 천박하고 잔인한 대화들을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믿고 의지하려 했던 가족의 실체였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 제가 수집한 영상과 대화 내용, 그리고 병원의 실제 소견서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절도를 넘어선 사기 및 노인 학대 정황이 뚜렷합니다. 특히 치매로 몰아 재산을 가로채려 한 점은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추석 때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시죠. 제가 현장에서 법적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며느리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았습니다. 그녀가 노리는 땅 보상금 5억 원. 저는 그것을 미끼로 그녀의 탐욕을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일부러 며느리 앞에서 통화를 하는 척했습니다. 김 사장, 그 보상금 5억 원 말이야. 추석 지나고 건물을 하나 살까 하는데. 그래, 도장이랑 서류는 다 준비해뒀네. 내 방 비밀 금고에 잘 보관 중이야. 제 말을 엿듣던 며느리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부엌으로 달려가 제 건강에 좋다며 녹즙을 갈아왔습니다. 아버님, 힘드시죠?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추석 때 친척들 많이 오시는데 정정하셔야죠. 녹즙을 건네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5억이라는 거액에 눈이 먼 그녀는 이제 제가 파놓은 구덩이 깊숙이 발을 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추석이 다가올수록 며느리는 더욱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제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아들에게 자기야, 아버님 요즘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 역시 내 정성이 통했나 봐라며 칭찬을 유도했습니다.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영아, 고마워. 정말 당신밖에 없어라며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견뎌라. 네가 사랑하는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는 날,
너는 큰 상처를 받겠지만 그게 내 인생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란다. 저는 매일 밤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며느리가 제 금고사 실은 빈 상자를 건드리는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집안은 잔치 분위기로 북적였습니다. 며느리는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 코스프레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는 제가 미리 심어둔 위치 추적기와 도청 장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흥겨워하는 사이 조용히 안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방 서랍장 깊숙한 곳, 5억 원의 향방이 담긴 서류 봉투를 향해 그녀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닿았습니다.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 사이 지영이는 조용히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제 방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죠. 그녀는 제 서랍장을 뒤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디 있어? 그 5억짜리 서류가 분명 여기 있다고 했는데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겉면에 보상금 지급 통지서 및 위임장이라고 적힌 두툼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그녀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안에는 가짜로 정교하게 만든 5억 원 입금 내역서와 제가 인감 도장을 찍어둔 위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그 위임장은 재산 양도가 아니라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 및 변제를 약속하는 법적 서류를 교묘하게 위장한 것이었죠. 지영이는 서류를 품 안으로 급히 숨기더니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실로 나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님들에게 과일을 내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기분 좋으시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특별히 챙겨온 거니까 꼭 드세요. 그녀가 건넨 것은 평소 제가 먹던 혈압약이 아니라 먹으면 몽롱해지고 잠이 오는 유도제 성분이 섞인 약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잃어야 서류에 강제로 지장을 찍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쉬울 거라 판단한 모양입니다. 저는 약을 입에 넣는 척하다가 소매 속으로 뱉어냈습니다. 그리고는 30분쯤 지나 일부러 혀꼬인 소리를 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이쿠, 지영아, 내가 왜 이렇게 졸립냐? 몸에 힘이 하나도 없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아들을 불렀습니다. 자기야, 아버님 약 기운 때문인지 많이 피곤하신가 봐. 내가 방에 모셔다 드리고 올게. 당신은 작은아버지랑 약주 한 잔 더 해. 아들은 그래, 고생이 많네. 아버지 좀 잘 부탁해라며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지영이는 문을 잠그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침대에 누운 저를 흔들어 깨우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기 도장 찍어야 하는 거 기억나시죠? 아까 말씀하신 그 건물 사는 서류예요. 여기 손가락 대보세요. 그녀는 제 손을 억지로 잡아 인감 잉크를 묻히려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그때였습니다. 미리 약속했던 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 변호사가 거실로 들어와 큰 소리로 저를 찾았습니다. 어이, 김영, 자나? 나왔네. 며느리는 당황해서 서류를 침대 밑으로 던졌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아버님 지금 방금 잠드셨어요. 나중에 오시겠어요? 지영이가 문을 열고 나가며 가로막았지만 박 변호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잠들긴 뭘 잠들어? 아까 통화까지 했는데. 이복의 김영, 일어나게.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 거실에 있던 아들과 친척들도 모두 안방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눈을 번쩍 뜨며 외쳤습니다. 지영아, 네가 방금 내 손가락에 묻힌 이 빨간 게 뭐냐? 내 재산 다 빼돌리려고 나한테 약까지 먹인 거냐?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해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약이라니요? 재산이라니요?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자기야. 아버님이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헛소리 하시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정말?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억울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아니, 형님 정말 노망나신 거 아니에요? 지영이가 저렇게 극진한데. 하지만 저는 빙그레 웃으며 침대 밑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영아,
네가 방금 나한테 지장 찍으라고 한 이 서류, 이게 뭔지 다 같이 확인해 볼까? 아들이 서류를 건네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그동안 제 지갑에서 훔친 돈의 목록, 아들의 비상금을 빼돌린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친정 식구들과 모의한 단톡방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박 변호사를 통해 미리 정리해둔 범죄 일람표였던 것이죠. 며느리는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박 변호사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이복의 재수씨, 여기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이 방에 카메라 설치된 거 모르셨나 보네? 제 손가락 끝이 천장 구석의 작은 렌즈를 가리켰습니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이건 함정이야. 아버님이 나 미워해서 꾸민 거라고. 며느리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며느리가 오늘 저에게 먹이려 했던 수면 유도제 봉투와 병원 진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확보해둔 물증들이었죠. 지영아,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떠는 아들을 보며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영영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악마 같은 년이 다 있나? 겉으론 효부노릇 다 하더니 뒤에선 시아버지 재산을 노려? 고모들이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퍼부었습니다. 지영이는 이제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그래요, 내가 좀 챙겼다. 왜? 이 집구석에서 내가 파출부처럼 일하고 받은 대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 늙은이 수발드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도 마찬가지야. 돈만 벌어다 주면 다야? 그녀의 폭언의 거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그녀는 더 이상 가련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괴물이었죠. 며느리 지영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거실에 모인 모든 이들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가련한 며느리의 모습은 간데없고 도끼 서린 눈빛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그깟 돈 몇 푼 챙긴 게 죄야? 아버님 연금 어차피 죽으면 다 우리 거 아니었냐고. 조금 일찍 당겨 쓴 게 무슨 대수라고 이 난리를 쳐. 지영이의 소리에 아들은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당신이 그랬어? 아버지를 치매로 몰아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게 정말 사실이야?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홀로 나 키워주신 분한테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오히려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효자 나셨네. 당신이 회사 일 핑계로 집안일 나 몰라라 할 때 늙은이 수발 들고 비위 맞춘 건 나야. 치매? 그래, 내가 좀 부풀렸어. 근데 그게 다 우리 잘 살자고 한 거 아니야? 저 노인네 죽기 전까지 그 보상금 꽉 쥐고 안 내놓을 텐데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저 눈치 보며 살아야 해? 친척들은 지영이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고모 한 분이 참지 못하고 나서서 지영이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 나쁜 년, 네가 사람이냐? 오빠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감히 이런 짓을 꾸며. 지영이는 뺨을 감싸주며 고모를 노려보았습니다. 아줌마가 뭔데 참견이야. 돈 한 푼 안 보태준 주제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지만 지금 이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 제 아들의 인생은 영원히 이 여자의 소나귀에서 망가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몽롱한 척하던 연기는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제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예전 공직 생활 시절의 날카로움을 되찾았습니다. 지영이는 제 기세에 눌려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버님, 다 연기였어요? 멀쩡하신 거였냐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영아. 네가 나를 바보로 아는 것 같아서 나도 네 장단에 좀 맞춰줬다. 네가 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씩 빼갈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너는 모르겠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 가족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그 사실이 괴로워서 밤잠을 설쳤단다. 저는 박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변호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며느리 박지영 씨의 최근 1년간 카드 결제 내역과 계좌 이체 확인서입니다. 시아버님 몰래 빼돌린 돈이 친정어머니의 도박빚과 오빠의 외제차 할부금으로 들어간 정황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액만 해도 1억 원이 넘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읽어내려갔습니다. 1억? 지영아, 우리 전세 자금 대출 갚으려고 모아둔 돈까지 다 친정에 갖다 바친 거야? 나한테는 사기당했다고 울면서 말하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아들의 물음에 지영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곧 긍정이었습니다. 아들은 허망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바보 같아서 아버지를 힘들게 했어요. 제가 저 여자를 너무 믿었어요. 아들의 통곡 소리에 거실은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의 욕심이 눈을 가리면 가족도 안 보이는 법이지.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저는 지영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지영아, 너를 당장 경찰에 넘길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마. 네가 그동안 가져간 돈,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조용히 이 집에서 나가라. 이혼 서류는 박 변호사가 준비해뒀다. 네가 순순히 응한다면 형사 고소는 재고해보마. 하지만 끝까지 발뺌한다면 네가 친정 식구들과 나눈 그 추악한 대화 내용 전부를 수사기관에 넘길 것이다. 노인 학대와 사기 혐의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 줄 알아라. 제 단호한 말투에 지영이는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머리를 굴리는 듯 보였지만 박 변호사가 내민 태블릿 PC 속 영상을 보고는 이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영상에는 그녀가 제 약에 수면제를 타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살인 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박 변호사의 끼기를 박는 한마디에 지영이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그 치밀했던 음모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제 발을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친정 엄마가 너무 괴롭혀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아들 생각해서라도 제발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위기를 모면하려는 또 다른 연기일 뿐이었죠.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아들을 생각했다면 네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됐지. 너는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아들을 네 돈줄로 생각한 거야.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든 것도 네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고 이제 네 눈물은 나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는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아, 선택해라. 이 여자를 용서하고 평생 의심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로 이 악연을 끊어낼 것인지.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지영이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이제 애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혐오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지영이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아,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내가 너를 위해 야근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할 때 너는 우리 아버지 약에 손을 대고 친정의 돈을 빼돌릴 궁리만 했어? 내가 너한테 준 사랑이 그렇게 우스웠니? 아들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거실 안을 압도했습니다. 지영이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린다고 죽는 소리를 하니까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나 정말 새 사람 될게. 응? 하지만 아들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워. 네가 우리 아버지를 노망난 노인으로 몰아세울 때 나는 내 자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 내가 불효자라서 아버지가 병드신 줄 알고 매일 밤 잠을 못 잤어. 그런데 그게 다 네 연극이었다니. 너는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지영이는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내가 악마면 당신은 뭐야? 무능하게 월급이나 가져다 주면 다야?
시아버지 수발 들며 삭신이 쑤시는 나를 당신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위로해 준 적 있어? 나도 살려고 그랬어, 살려고. 적반하장격인 지영이의 태도에 친척들은 혀를 찼습니다. 지영이는 이제 이판사판이라는 듯 소리를 지르며 집안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구석, 내가 그냥 나갈 줄 알아? 이혼? 좋아. 재산 분할 똑바로 해. 내가 이 집에 기여한 게 얼만데 빈손으로 나가래? 나 못 나가. 경찰 부를 테면 불러봐. 그녀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노인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당신 아들 인생은 내가 평생 괴롭힐 거니까. 지영이의 폭주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박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박지영 씨,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본인에게 있고 특히 시아버님에 대한 학대와 절도, 사기 미수 정황이 확실한 이상 재산 분할은커녕 오히려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 친정어머니와 오빠가 공모해서 시아버님의 인감도장을 도용하려 했던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지영이의 눈동자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친정 식구들까지 엮였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 지영아, 네가 우리 아들 몰래 가입해둔 사망보험금 서류, 그것도 내가 다 찾아냈단다. 제 말에 지영이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아들은 경악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보험이라니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서재에서 가져온 보험 증권 뭉치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된 고액의 사망보험, 그리고 수령인은 모두 박지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오기를 기다리며 몰래 들어둔 보험들이다. 내가 잘못되면 그 돈으로 친정 빚 갚고 호의호식하려 했던 거지. 아들은 보험 서류를 읽으며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제는 슬픔을 넘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듯 했습니다. 지영이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탐욕이 얼마나 깊고 어두웠는지 온 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아, 너는 우리 가족을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구나. 그저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갉아먹는 기생충이었어. 저의 차가운 일갈에 지영이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효부 연극은 그렇게 비참한 막을 내렸습니다. 거실에 모인 친척들은 무서운 년, 당장 내쫓아야 한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지영이의 짐 가방을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법정에서 보자. 지영이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저희를 노려보며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현관문에 기댄 채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저는 아들의 곁으로 다가가 등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아들아, 고생 많았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된 거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거야. 이 애비가 내 곁에 있지 않느냐.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위로의 말을 건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들썩했던 추석 명절은 상처뿐인 흔적을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애진 상처를 그대로 두면 결국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설치했던 카메라들을 철거하며 며느리가 훔쳐갔던 제 예물시계와 금거부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친정집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들을 박 변호사와 대동한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찾아온 것이었죠. 제 자리를 찾은 물건들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뒤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집을 나가자마자 자신의 친정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한 모양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 핸드폰으로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즉 사부인에게서 불을 뿜는 듯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보세요, 사돈 양반. 아무리 애가 실수를 좀 했다고 해도 그렇지 명절날 애를 그렇게 길바닥으로 내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영이가 그동안 그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노인네가 치매 기운이 있다고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세워요? 사부인의 목소리는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부인, 지영이가 도둑으로 몰린 게 아니라 진짜 도둑질을 한 겁니다. 제가 증거 영상을 다 가지고 있고 박 변호사가 이미 고소장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부인께서 지영이 시켜서 제 인감도장 빼돌리려 한 녹취록도 다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를 때가 아닐 텐데요. 제 단호한 말에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부인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녹취라니. 우리 지영이가 오해를 산 모양인데 일단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고소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처벌이 두려워 시간을 벌려는 것뿐이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며느리 친정 쪽 상황을 알아보니 가관입니다. 오빠라는 사람은 이미 도박 빚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고 친정 어머니 명의의 집도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지영 씨가 빼돌린 돈은 이미 그들의 구멍난 가계부를 메우는데 다 들어갔더군요. 박 변호사의 조사 결과에 저는 혀를 찼습니다. 지영이는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지영이는 아들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자기야, 한 번만 살려줘. 우리 엄마랑 오빠 감옥 가게 생겼어. 내가 다 잘못했어. 이혼은 하더라도 고소만은 취하해달라고 아버님께 말씀 좀 드려줘. 지영이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매달렸지만 아들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당신 가족 소중한 건 알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모질게 대했니? 우리 아버지한테 약 먹인 거, 그건 절대로 용서 못해. 법대로 해.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지영이는 본색을 드러내며 회사 로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나만 죽을 줄 알아? 너네 집안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금융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녀가 사치스럽게 샀던 명품 가방과 옷들은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녀의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돈줄이 끊기자 친정어머니와 오빠는 오히려 지영이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똑바로 못해서 이 지경이 된 거 아냐? 그 노인네 비위를 좀 더 잘 맞췄어야지. 친정집에서 터져나온 고성방언은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결국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면서 그들은 야반도주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는 지영이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네가 훔친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너를 믿었던 내 아들의 순정과 늙은 시아버지의 정을 너는 스스로 발로 찼다. 이제 네가 뿌린 씨앗을 네가 거둘 시간이다. 지영이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친정 식구들과는 돈 문제로 완전히 갈라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탐욕으로 뭉쳤던 그들의 관계는 돈이 사라지자마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힘들어했습니다. 퇴근 후 텅 빈 집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아픔을 온전히 겪어내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묵묵히 아들의 밥상을 차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아버지를 이 고생시키고 아들이 울먹이며 말할 때 저는 그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사람을 믿은 것뿐이야. 믿음은 죄가 아니란다. 그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 나쁜 거지.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빼돌렸던 돈 중 일부는 환수되었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 부자의 평화였으니까요. 저는 은퇴 후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아들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 회사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와의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막대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효부의 가면 뒤에 숨겨졌던 그녀의 추악한 진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지영이의 모습은 예전에 화려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초췌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그녀는 판사 앞에서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시아버님을 모시느라 힘들었습니다. 친정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잠시 눈이 멀었던 것뿐이에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박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영상과 녹취록은 그녀의 눈물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약을 먹이려 했던 장면이 상영될 때 법정안은 경악 섞인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판결은 냉혹했습니다. 피고인 박지영은 고령의 시아버지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가족의 신뢰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금원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몰아 인격적으로 말살하려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수면 유도제를 투여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행위는 인륜 저버린 중대한 범죄다. 지영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동안 빼돌린 금액에 대한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비록 실형은 면했지만 그녀의 이름 앞에는 전과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고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사회적 체면은 바닥으로 들이박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복도에서 지영이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독설을 내뱉더군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노인네가 참 끈질기기도 하지.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졌어. 당신 아들도 평생 혼자 늙어 죽게 될 거야. 저는 흔들림 없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영아, 내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네 탐욕이다. 내 아들은 너 같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너는 평생 네가 저지른 짓을 되씹으며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거다. 제 차가운 일갈에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이가 빼돌렸던 돈들은 이미 친정 식구들이 도박과 사치로 탕진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배상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던 그녀에게 채권자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오빠가 빌렸던 사채업자들은 지영이가 재산을 물려받을 줄 알고 돈을 빌려줬던 것인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지영이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녀는 월세방에서도 쫓겨나 찜질방을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시아버지의 5억 보상금을 꿈꾸며 명품을 휘감았던 여자가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녀의 친정엄마였습니다. 사부인은 지영이가 돈을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자 딸을 위로하기는커녕 너 때문에 집구석이 망했다며 지영이를 내쫓았습니다. 지영이는 자신이 그토록 희생하며 뒷바라지했던 친정 식구들에게조차 버림받은 것이죠. 엄마, 내가 엄마 빚 갚으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영이의 울부짖음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사라지면 이토록 쉽게 부서진다는 진리를 그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한편 아들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에 몸서리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눈이 멀었나 봐요.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밝아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여자 눈치만 보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주말마다 저와 함께 산행을 다니고 예전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영이가 사라진 자리에 다시 평화로운 부자의 일상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아들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제 복수가 완성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훔쳐갔던 제 물건들을 정리하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탐냈던 제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면 나는 그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저는 지역 복지관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독거노인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진심 어린 행동에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내주었고 저는 은퇴 후 진정한 보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면 지영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건너들었습니다. 그녀의 거칠어진 손마디와 초라한 뒷모습은 그녀가 지은 죄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내 삶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임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저를 바보라고 비웃었지만 결국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한 셈이죠. 저는 이제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평온한 마음으로 차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들과의 깊은 신뢰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싹됐습니다. 지영이의 삶은 마치 불꽃놀이가 끝난 뒤에 칙칙한 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화려한 효부의 가면을 쓰고 제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법원의 추심 명령과 끝없는 가난뿐이었습니다. 지영이는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동네에는 이미 시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돈을 빼돌리려 한 악독한 며느리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해도 이력서를 내미는 곳마다 냉담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신문에도 나왔던 그 여자 아냐?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일해?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지영이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그녀가 그토록 헌신했던 친정 식구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지영이의 오빠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결국 지방의 어느 공사 현장으로 도망쳤고 친정어머니는 지영이가 가져다준 돈으로 사들였던 작은 아파트마저 압류당하자 딸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부었습니다. 네가 독하게 마음먹고 그 노인네 도장만 확실히 챙겼어도 이 꼴은 안 났을 거 아냐.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노후가 망가졌어. 어머니의 독설에 지영이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범죄까지 저질렀는데 정작 그 가족은 자신을 실패한 도둑 취급하며 내친 것이죠. 지영이는 비 내리는 밤 짐가방 하나만 들고 친정집 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지영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하며 남들이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로 배를 채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때는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고르며 거드름을 피우던 그녀가 이제는 단돈 몇천 원이 없어 편의점 앞을 서성이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도 잘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거울 속의 여자는 이미 욕망에 찌들어 눈빛이 탁해진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여전히 저와 제 아들을 원망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러나 그 칼날은 이미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는 술에 취해 저희 집 대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던 아들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지영이는 아들의 구두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자기야,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나 예전처럼 당신 아내로 살면 안 돼? 내가 정말 잘할게. 아버님께도 무릎 꿇고 빌게.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흉측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멈춰서서 지영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져 그녀를 일으켜 세웠겠지만 이제 아들의 눈에는 연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 앞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싫어서 경찰을 부르겠어. 다시는 나타나지 마.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지영이는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법의 심판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2층 창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는 내 아들의 아내였고 내 손주를 낳아줄 사람이라 믿었던 이의 몰락을 보는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선택한 길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탐욕이라는 독배를 마신 자는 결국 그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법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커튼을 닫고 아들을 맞이하러 내려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그 여자랑은 끝이에요. 제 마음속에서도 완전히 지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 단단한 자아의 지반이 형성된 듯 보였습니다. 저희 부자는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아주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이 곁에 있어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의 악몽에서 깨어난 저희 집은 이제야 비로소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지영이는 결국 배상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되었고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녀가 빼돌렸던 돈 중 일부는 환수되었지만 상당 부분은 이미 공중분해된 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되찾는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영이가 매달 조금씩이라도 배상금을 입금하도록 법적 장치를 유지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돈으로 치르며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몇만 원의 입금 내역은 그녀에게는 족쇄가 될 것이고 저에게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저는 정원의 잡초를 뽑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것은 제 삶을 정화하는 계기였습니다. 며느리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그녀의 비웃음 속에서 바보처럼 살다가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 정직함을 굽어 살피셨고 저에게 진실을 볼 수 있는 눈과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정한 은퇴 후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와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법원은 지영이에게 엄중한 판결을 내렸고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탐욕의 대가를 치르며 밑바닥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 박 변호사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녀는 번듯한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식당 주방 보조나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시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 명품으로 몸을 휘감고 거드름을 피우던 여자가 이제는 단돈 1,000원에 손을 벌벌 떠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녀의 친정 식구들 또한 빚쟁이들에게 쫓겨 뿔뿔이 흩어졌고 서로를 원망하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는 소식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지영이가 훔쳐갔던 제 예물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며느리의 손때가 묻어 잠시 더러워졌던 시계였지만 깨끗이 닦아내니 예전의 영롱한 빛을 되찾더군요. 마치 제 삶도 지영이라는 오점을 닦아내고 다시 빛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완전히 기운을 차려 회사 생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같이 낚시하러 가실래요? 예전에 엄마 계실 때 자주 가던 그곳 말이에요. 아들의 제안에 제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지영이가 떠난 빈자리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집안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며느리의 가식적인 연기가 사라진 거실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덮어두고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특히 신뢰를 배신하고 인륜을 저버린 행위는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것을요. 만약 제가 그래도 며느리인데 라며 눈을 감아주었다면 저는 지금쯤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에서 제정신을 의심하며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제 자신과 아들의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남은 재산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탐냈던 제 연금과 보상금의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탁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는 괴물이 아닌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제 이야기가 알려지며 많은 이들이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영리한 며느리를 어떻게 그렇게 잡아내셨어요? 사람들의 물음에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저 그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게 멍석을 깔아준 것뿐이지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창밖으로 펼쳐진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 차를 마십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제 기억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져가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제가 삶의 역경을 이겨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지난 세월이 저를 굳건히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은퇴 후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휴식과 보람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돈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까지 가질 수는 없습니다. 탐욕의 눈먼 자는 결국 자신이 파남정에 빠지게 된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며느리 지영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진실의 빛을 비추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도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니까요. 저의 이 길고도 치열했던 복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거나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